야, 길 좀 비켜! 간병인 수진의 날카로운 외침이 병원 복도를 찢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노인이 휠체어를 잡고 떨고 있었지만 수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냈다. 순간 복도는 얼어붙었다. 간호사들, 보호자들 올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단지 길을 막은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가 이 병원의 이사장, 병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수진은 단 1초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진에게 떨어진 한마디. 이사장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 계신지 남겨주시면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이 벌써 15년째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으며 아들 학비며 월세며 밀린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웠고 어제 밤새 환자분 옆에서 간호를 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으며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 환자분이 퇴원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환자를 맡아야 수입이 생기니까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노인분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는데 낡은 잠옷 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보호자도 없이 혼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노인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휠체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시는지 자꾸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복도 한가운데를 막고 계셨고 나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담당 환자분 가족분이 오시기 전에 정산을 끝내고 간호사실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공손하게 비켜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아니면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건지 그대로 멈춰 계셨고 나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가며 빨리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잘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미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바쁜 시간에 왜 하필 내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계신 건지 모든 게 답답하고 화가 났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냐고 왜 한가운데를 막고 계시냐고 다른 사람들도 지나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이 나를 쳐다봤고 그 시선들이 따가웠으며 또 저 간병인이 환자한테 소리를 지르네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휠체어를 살짝 밀어서 한쪽으로 치웠는데 너무 세게 민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길을 비켜드리려고 살짝 민 것뿐이었는데 그 순간 휠체어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노인분이 놀라서 손잡이를 잡으려다 그만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뒤늦게 내가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그냥 나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려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이미 늦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서 노인분을 부축하며 나를 노려봤고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환자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짓눌렀으며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노인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조용한 눈빛과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났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고 나도 힘든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내 일을 한 것뿐이었고 빨리 가야 했으며 그분이 길을 막고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 간호사실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수간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으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간호사님이 나를 보더니 차갑게 잠깐 이리 와보라고 했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며 뭔가 잘못된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환자분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맞냐고 물으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으셨으며 수간호사님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병원 이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요?
그 수수한 차림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계시던 그 노인분이 이 병원의 주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도저히 현실감이 들지 않았으며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나를 찾으신다고 했고 지금 당장 이사장실로 올라가라고 하셨다는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잘렸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고 15년간 쌓아온 경력도 앞으로 벌어야 할 아들 학비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최상층 이사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으며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화려한 복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으며 이곳은 내가 일하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나를 안내했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으며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고 그곳에 어제 내가 밀쳐버렸던 그 노인분이 앉아 계셨으며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더 이상 초라한 환자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조용히 바라보셨고 앉으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고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으며 어떻게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실의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내 손은 계속 떨렸고 땀이 손바닥에 차올랐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책상 너머에서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고 그 시선이 어제 복도에서 봤던 그 눈빛과 똑같았으며 화가 나 있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고요한 눈빛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고 어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고 물으셨으며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내가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도 급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두 핑계일 뿐이었으며 결국 내가 환자분을 거칠게 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사장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고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다고 들었다고 하셨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그건 너무 비굴해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쳐 보이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고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으며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으며 월세며 생활비며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제 제가 한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고 당신도 젊은 시절에 가난했다고 하셨으며 의대를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언제 이 고생이 끝날지 알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쌓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도에서 나를 봤을 때 당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셨고 지쳐서 여유를 잃고 사람들에게 거칠어지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셨으며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고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고 당신은 나를 해고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 하셨으며 오히려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요?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밀쳐버린 사람인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천천히 설명하셨고 이 병원에 새로 만들어지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필요한데 나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으며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높고 근무 환경도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이사장님을 바라봤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으며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고 당신이 젊었을 때 한 교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으며 그때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으며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특히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나는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고 그 하늘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웠나 싶었으며 오랜만에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간호사 한 명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는 게 들렸고 저 사람 이사장님한테 혼나러 갔었는데 왜 저렇게 웃고 있냐는 소리였으며 무슨 수를 썼길래 잘리지 않았냐는 비아냥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사장님은 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셨지만 병원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으려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다른 간병인에게 인계해야 했고 특히 김영자 할머니는 나만 찾으시는 분이라 걱정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80세로 자식이 없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으며 3개월 전 낙상 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나를 딸처럼 여기고 계셨고 내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서 더 이상 할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됐다고 다른 좋은 간병인 선생님을 연결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시더니 괜찮다고 하셨고 수진이가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셨으며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정말 기뻐하며 엄마 고생 끝이라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나는 자격이 있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환자분을 밀쳐버린 사람이 갑자기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된다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하니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고 새로운 부서로 발령 나기 전에 일주일간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라고 했으며 그동안 담당했던 환자분들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고 김영자 할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억지로 웃으시려고 애쓰셨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으며 나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할머니는 조그만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며 이거라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꼭 받아달라고 하셨고 당신에게는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수진이만 있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고 할머니 한 달 생활비 전부였을 금액이었으며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소중한 돈을 받을 자격이 저한테 있는 걸까요?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뒤를 돌아봤고 15년간 일했던 그 병원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으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사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무실은 5층에 있었고 깨끗한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명패에는 환자 지원팀 박수진 팀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팀장이라는 호칭이 낯설었고 15년간 간병인으로만 일했던 내가 갑자기 관리직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으며 첫 출근 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4명의 팀원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건성이었고 서류를 요청하면 던지듯이 주었으며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다들 함께 나가면서도 나만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도에서 몰래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밀쳐버린 사람이 어떻게 환자 지원팀 책임자가 되냐는 소리였고 이사장님한테 무슨 수를 썼길래 저렇게 승진했냐는 수군거림이었으며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정말 환자분을 밀쳐버렸고 그런 사람이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도 맞았으니까요. 첫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해야 했고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으며 환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팀원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중간중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질문을 던졌으며 간병인 출신이 무슨 기획을 하냐는 식의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팀원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장 경험만 있다고 해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팀장 자리에 앉으니까 팀 전체가 우습게 보인다고 했으며 차라리 다시 병실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으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싶었으며 이사장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으며 나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불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하셨으며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다고 하셨고 의대에서도 늘 외톨이였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라고 하셨으며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소리 없이 울었으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고 김영자 할머니가 쓰러져서 실려 오셨다는 소식이었으며 새로 배정된 간병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약을 잘못 드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으며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하셨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은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보호자가 없으니 간병인을 다시 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할머니를 돌보겠다고 퇴근 후에라도 병실에 와서 지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 지원팀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건 규정상 맞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으며 그래도 나는 할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할머니 병실로 가서 밤을 지샜으며 잠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2~3시간씩 자고 새벽에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으며 회의 시간에 졸다가 깨기도 했지만 할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누군가 알아챘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밤에 병원에 남아있는 나를 봤고 할머니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다음 날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사적으로 환자를 돌본다는 소문이 퍼졌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이었으며 간병인 근성을 못 버렸다는 조롱도 들렸습니다. 급기야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으며 환자 지원팀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해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보호자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시다고 제가 아니면 아무도 돌봐드릴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인사팀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해 있었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분위기였으며 한 팀원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간병인은 간병인이라고 관리자가 될 그릇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할머니 병실로 갔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직접 돌봐드릴 수 없게 됐다고 다른 좋은 간병인 선생님을 모셔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고 괜찮다고 하셨으며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 걱정은 하지 말고 수진이 일이나 잘하라고 당신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새로운 기회를 받았지만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할머니를 돌보고 싶지만 그것도 못하게 됐으며 모든 게 어긋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고 엄마 너무 힘들다고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다 안다고 그래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잖냐고 지금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고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으며 아들의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팀 회의를 소집했고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안다고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환자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봐왔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으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팀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기획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현장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지금 당장 와달라고 했으며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으며 내가 제대로 돌봐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고 돌아보니 이사장님이 서 계셨으며 언제 오셨는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에게 물으셨고 후회하냐고 환자 지원팀 책임자를 맡은 걸 후회하냐고 물으셨으며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지만 너무 힘들다고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하셨으며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겨내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은 나를 믿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후 일주일이 지났고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나는 매일 퇴근 후 중환자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정신없이 움직였고 낮에는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고 밤에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으며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팀원들에게 부탁했고 데이터 분석을 도와달라고 했으며 처음에는 냉랭하던 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특히 막내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간병인 출신이 무슨 관리자냐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했다고 했으며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팀장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고 고맙다고 말하며 함께 기획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최종 발표 날이 왔고 이사회 앞에서 환자 지원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해야 했으며 이사장님을 포함한 임원들 앞에서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발표를 시작했고 15년간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으며 환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 보호자가 없는 노인 환자를 위한 전담 케어 프로그램, 퇴원 후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빈틈없이 준비했고 팀원들이 분석한 데이터와 예상 효과까지 포함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답변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이사장님이 나를 불렀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정말 훌륭한 발표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획안이 통과됐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울컥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시 중환자실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으며 의사 선생님은 이제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프로그램이 통과됐어요. 이제 할머니 같은 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속으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고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이 없는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아들도 잘 키웠으며 이제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고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었으며 나는 뛰어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고 나를 보시더니 작게 미소 지으셨으며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하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고 할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꿈을 꿨다고 하셨으며 수진이가 정장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꿈을 꿨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지만 아직은 수진이 곁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처럼 보호자 없이 외롭게 계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회복되면서 병원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장에서 호응이 좋았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팀원들도 달라졌고 처음에는 냉랭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 전체 회의가 열렸고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보호자 없는 노인 환자 케어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은 회의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며 박수진 팀장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예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인사를 했고 간호사들도 웃으며 수고했다고 말해줬으며 그 순간 정말 인정받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김영자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시는 날이었고 병원 정문까지 할머니를 배웅하면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고 너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이제 집에 가서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우리 환자 지원팀에서 사후 관리도 해준다며 안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자주 뵙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택시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날 복도에서 그 노인분을 밀쳐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간병인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건이 있었기에 내가 변할 수 있었고 이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6개월 후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나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사장님이 나를 부르셨고 새로운 제안을 하셨으며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큰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죠. 이사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당신이 처음 나를 봤을 때부터 알았다고 하셨으며 이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으며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고 엄마가 전국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다고 말했으며 아들은 정말 자랑스럽다고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하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내가 밀쳐버렸던 그분이 이사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년 후 전국 환자 지원 프로그램 런칭 행사가 열렸고 수백 명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나는 단상에 올라가 발표했습니다. 15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겪었던 이야기들, 환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했던 경험들,
그리고 한 분의 따뜻한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고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으며 그 중에는 예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이사장님이 다가오셨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으며 당신이 나에게 준 기회가 헛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고 은혜를 갚는 방법은 나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라고 하셨으며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약속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을 돌아봤고 1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으며 그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가 됐습니다. 밀쳐버린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기회를 줬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며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건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기회를 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오늘도 출근하고 환자들을 만나며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이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밀쳐버린 그 노인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 순간의 실수가 내게 가장 큰 교훈이 됐으며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간병인에서 환자 지원 프로그램 책임자가 된 박수진의 이야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말이죠. 감사합니다.